장관님께 정말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 뭐 이래 한 일 없습니다. 네, 부동산 매입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결국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재산 변동 공개 이후에 하루 만인데요. 오늘 정치와호장용은 조금 전에 들어온 이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의원님 먼저 김의겸 대변인 결국 이제 사퇴를 했는데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워낙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게 본인 뭐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은 네. 김 대변인이 김 전 대변인이 됐죠. 김 대변인이 그 흑석동 그 상가를 네.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탈법이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진보나 보수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저는 뭐 여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뭐 야당이 공격하는 것도 뭐 일명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거는요. 하루지만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문제 삼은 거죠. 공직자로 처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필이면 그게 청와대의 그렇습니다. 대변인이냐 예.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느 언론에서 자연인이라고까지 썼습니다만 뭐 자연에 산속 들어가 사는 거야 제가 볼 땐 자연인은 아닌데 네. 일반인 김의겸이 뭐 25억 7천만 원짜리 상가를 사든 네. 100억짜리 상가를 사든 뭐 50억을 대출을 받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상환할 능력만 되면 합법적으로 돈 본인의 빌렸으면 선택인 하면 거죠. 됩니다. 네. 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있으면서 이 재개발 이익을 보고 샀다는 게 드러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특히 그 시기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정부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뛰는 집값,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고 계속 정책을 만들던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이념을 국민들과 언론에 알리는 청와대 대변인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김 대변인이 나가면서 이 기자들한테 네. A4 용지 한 장짜리 본인 입장문을 밝혔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물론 뭐 기자들한테 보낸 거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기자한테 보내면 뭐 우리 성 부장도 아시지만 이게 어차피 다 보도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에 심지어 대통령이나 적어도 국민들이 아니라면은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사죄의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습니다. 사과의 표현이 없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였던 거에 나도 인식을 못한다고밖에 볼 수가 그 없습니다. 얘기는 김근식 교수님께도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내가지고 그게 이제 입장문을 출입 기자들한테 보냈는데 나온 얘기가 뭐 당부하는 말들도 있고 뭐 그동안 미안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일단 기자들한테는 깊이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쓰긴 썼어요. 근데 여기에 아내가 자신과 상의 없이 부동산 매입을 결정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 좀 오해가 부풀려진 측면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제 기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에 그렇죠. 이 얘기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하루를 못 버텼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빨리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여론의 혹독한 그 시선이 왜였냐면 그 행동을 한 것 자체도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도된 다음에 어제 청와대에서 일단 기자 브리핑할 때 브리핑 논리도 30년 전세 살아서 노무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굉장히 이제 집 없는 무주택자의 어떤 처지, 곤궁함으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25억짜리, 2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30년 동안 전세 자리에서 내가 좀 힘들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도 국민들한테는 잘 안 그렇죠. 와닿는 제가 볼 때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무적 판단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아직도 이 김의겸 대변인은 자기 행동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런 저는 궁금증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더 증폭을 시켰던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지금 한 부장도 말씀하셨고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나가면서 사태의 변도 제가 볼 때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부인 탓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큰 어떤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남편과 상의 없었을 거라는 그런 저간의 생각이 저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저도 대출을 받아봐서 알지만
적어도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원천 소득 징수 영수증을 다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1년에 얼마인지를 알아야 DTI라고 해서 부채 상환 비율에 맞춰서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의 연봉이 그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어서 은행에 보내줘야만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제 지금 경우로 확인해도 본다면 뭐 하겠습니까? 제 경우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발뺌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보이신다는 또 거죠. 하나는 아니 그 보도 책임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젊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제가 까칠한 대변이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보도 책임자들이 나는 좀 각을 세우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출입하는 젊은 기자들이 그래도 언론인이고 기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보도 책임자의 지시 하나에 움직일 거라고 전제하고 당신 때문이 아니라 뒤에 보도 책임자 때문이다. 보수 언론과 나는 싸우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써가면서 지금 사퇴 해변을 하는 게 도대체 이분이 전문적 감각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 대변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스스로 내어놓는 사퇴 해변을 쓰면서 적어도 홍보수석하고 그 사퇴 문안 내용 정도를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기름에 불을 얹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깔끔하게 국민께 심려일으켜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대통령께서 누르께서 죄송하다 나가면 되는 것이죠. 네. 저는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변명하고 해명하고 젊은 기자들한테 보도 책임자 운운하면서 보수 언론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정무적 판단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도 아까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지금 문제가 불거진 시점도 사실은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집값 안정의 어떤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도 이게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졌을 거예요. 예, 네. 특히 야당이 참 조어를 마구 만들어내서 이제 퍼뜨리는데 오늘은 어제는 그래도 내노남불 노후 대책이고 여기서 노는 나는 내 노후 대책이고 예, 네. 불은 또 불법 투기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면 노후 대책이고 남이 하면 불법 투기나 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뭐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하지 방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론이 아주 안 좋고 그런 기류가 또 밖에서부터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빨리 불을 껐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 거죠.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왜 이제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문제 삼냐면은 국민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돈 주식 100만 원치를 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식을 샀으면은 정부 정책이 나오기를 막 바랍니다. 이게 뭐 붐업이 돼야 되니까. 근데 김겸 대변인 같은 경우 지난해 7월에 샀는데 그 이후에 9월까지 계속 정부 대책이 나와요. 그럼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주재의 수석 보좌관 회의도 들어가고 주요한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고 본인은 어제 고점에서 샀다. 이익 본 게 없다 하지만 이걸 누가 선뜻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이걸 권유했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과 가까운 그 뭐 부동산 업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볼 때 뉴스들 보고 언론 보도 보면은 당시 이 집이 좀 금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린 것 같은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면 제가 고위공직자의 이거 계속 맡으려고 했다면은 당시 2월에 임명되고 7월에 살 문제가 아니고 설사 우리 뭐 본인 밝힌 대로 아내가 결정했다면은 손해를 얼마 보더라도 저는 계약을 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을 깨고 공직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7월에 뭐 5개월밖에 못했지만 나는 여기에 노후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면 청와대를 나오는 게 본인을 그렇게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준 대통령과 청와대 동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빨리 매듭 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 전달을 한 것 같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어제 보도된 이후에 이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여론이 너무 싸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이 여론의 비판적 여론에는 뭐 여야를 나누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사실 이 전국을 좀 돌파하고 관리해야 될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속히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서 진화를 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인사청문회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도 좀 안 좋은 상황. 인사청문회 지금 청문 보고서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구입 논란은 거기에 완전히 또 더 일을 확대시키는 거여서 아마도 청와대 측에다가 아니면 몰라도 청와대 측에다 아마 그런 의중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아마 전달이 됐고 김의겸 대변인 스스로도 이러한 국민적인 어떤 그 분노,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걸 진화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아마 조기에 사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인사청문회 후폭풍이라고 봐야 될까요?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야당 대표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얘기를 황교안 당시 장관에게 했다. 기억이 안 난다.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일정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이렇게 일정표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김학의 차관 임명되기 바로 이틀 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고요. 네. 지금은 당이 달라졌습니다. 민주평화당에 그때 박남매로 불렸던 박지원 박지원 의원도 본인 일정표를 공개를 했죠. 네. 기자들한테. 네. 일단 문제에 2013년 3월 13일 오후 이때 시간 만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야당 의원 지금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병석 당시 국회 부의장 네. 3시 50분, 네. 그다음 박영선 의원이 4시 40분,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5시 15분 일정을 공개하고 한 거 보면은 통상 그 장관이 취임을 하면은 관련 상임위 위원장한테 인사를 옵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도 오고요. 의원회관도 인사를 하거든요. 상견례 비슷하게 네. 하기 때문에 그 황교안 지금 대표가 당시 법무장관이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지금 합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쟁점은 그겁니다. 과연 만났느냐? 근데 이 세 분의 이 공통된 주장과 일정표나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만난 거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만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황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의원을 위증죄, 위증죄가 없으니까 그걸로는 처벌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문제를 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청문회장에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서 하면서 CD를 꺼냈다. 이 대목인데 말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박 의원이 박 후보가 바로 바꿨습니다마는 이거를 이제 딱 집어서 CD를 왜냐하면 CD 말이 그런 것 같아요. CD를 꺼냈다기보다는 물건을 꺼냈다기보다는 CD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해 볼 때. 네네. 근데 이거를 딱 잡은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없다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건데 이게 왜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이틀 전에 담당 상사죠. 바로 상사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엄청난 동영상을 몰랐을까? 얘기를 몰랐을까? 알았다면은 네.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나요? 불과 뭐 이틀 뒤입니다만은 물론 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비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성범죄 동영상 얘기를 들은 당시에 그 황 장관이 당황해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졌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박영선 의원이 네. 그때 상황을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로 얘기를 해줬다 이런 거거든요.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이제 기억을 꺼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표도 네. 공개를 하고 지금 약간 협공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박남배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동시에 이야기를 한 걸로 보면 네.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게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논점을 조금 정확히 된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그 당시 2013년 3월 13일이죠. 네. 요날 오후에 만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진실 공방은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신임 법무부 장관이고 네. 신임 법무부 장관이면 통상 법사위원장 인사하러 들려서 가고. 인사하러 가는 네. 거니까 이게 무슨 비밀스러운 만남도 아니고 부인해야 될 만남도 아니고 네. 저는 공개적인 공식적인 만남이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라고 전설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만난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자 말대로 김학의 동영상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김학의 동영상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차관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겠죠.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의견을 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에 황교안 장관의 반응이 어쨌는지 이건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 그럴 때 내가 이야기 들었지만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고 검증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했다든지.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별 문제가 그렇죠. 없을 수도 없었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통상적으로 보면 장관 임명된 지 3일 뒤에 지금 차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장관이 차관 임명 자체에 검증이라든지 임명할 때 추천할 때 사실 영향력 행사하지는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알고 있고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임명 과정에 영향력 행사했거나 외압을 했거나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거나 지금 이런 의혹은 아직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3월 13일에 만나면서 김학의 동영상 CD를 봤느냐 아니면 김학의 동영상 존재를 황교안 당시 법무장이 알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진행된 차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고 결국 8일 만에 옷을 벗지 않습니까? 네. 옷을 벗게 6일 됐을 만에 때 6일 만에 벗었죠. 벗고 네. 두 차례 검찰에 고소가 됐는데 무혐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차관을 무리하게 임명을 했던 청와대 검증에 무슨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 경찰이 계속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청와대 검증 라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을 벗은 다음에 두 차례 무혐의 처벌에서는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싼 게 아니냐라는 또 이 부분도 사실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야당이 정확히 좀 전선을 명확히 해서 공격을 해야지 황교안이 지금 당대표고 야당 당대표니까 공격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만남이 어때서? 만나서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장이니까 아 이게 좀 있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갔으면 사실 그럼요. 어쩌면 여당 쪽에서 좀 스케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그건 해버리고 아마 이제 CD를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정쟁으로 흘러지면서 야당에서도 잘못한 게 뭐냐면 그러니 그 CD를 어디서 입수했느냐, 그 다음에 뭐 정치장악법 위반으로 황교안 장관하고 밥 먹는다고 해놓고 딴 사람하고 밥 먹었냐,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것을 또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도 그 3월 13일의 만남 자체를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게 안 되고 김학의 수사에 대한 전면 집중을 하고 김학의 임명 과정과 무혐의 과정에 대한 재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황교안을 굳이 끌고 들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무슨 또 박영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또 같이 또 물고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 점입가경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거 저도 신문 보도는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나요? 3월 13일 만남을 입증하는 지금 스케줄을 내놨잖아요. 네. 그 스케줄에 보면은 그 4시 반에 만난 걸로 돼 있는데 따로 그 당시 야당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박영선 의원이 자기 후원금을 사용했던 내역서에 보니까 그 같은 날 점심을 황교안 법무장관과 오찬을 했다는 걸 42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만났었는데 황교안 장관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놨기 때문에 네네. 허위로 쓴 거다라고 그렇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공개인 거죠. 지연 말단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사태는 황교안의 문제가라기보다는 김학의의 문제고 김학의를 검증한 라인의 문제고 검찰 수사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걸 따지는 이게 게 중요하죠. 정쟁의 어떤 도구로 지금 또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미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김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영상 CD 입수 경위 가지고 지금 한국당에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박영선 의원하고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입수 경위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두 분이 워낙에 법사위에서 맹활약을 했죠. 네. 김태호 총리 후보자랄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랄지 낙마 과정에서 팀워크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때 기사사회, 언론사회에서도 대단하다. 뭐 모든 걸 공유할 정도구나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당시 3월 초에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하니까 이게 누구냐? 이걸 당장 한국당은 밝혀라. 왜냐하면 이게 뭐 공식적으로 곽상도 민정수석이 이제 지금 의원인데요. 발표하는 거는 3월 18일인가요? 경찰이 그때부터 수사를 들어가는데 그럼 그 전에 그런 걸 야당 의원한테 왜 당시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의원한테 왜 갖다 주느냐?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한 거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한국당 하는데 얘기하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은 왜 받았다, 어떤 얘기를 하면서 받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 경찰이 와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 전부터 이게 사실 언론계에도 알려졌고 사회 전반에 좀 소문이 났었습니다. 2012년 11월에 그 윤모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 피해를 입었다는 분이 고소를 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서 살짝 수면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에 언론 보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아름 이제 알려진 상태에서 이게 검찰이 안 하고 청와대에서 또 뭉개 좀 덮으려고 한다는 게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좀 그렇게 도와달라 본 거죠. 이런 그게 이제 측면이었다. 경찰 야당 의원이 박지원 있다. 의원한테 온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걸 넘기면서 한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네. 이게 입증된 건 아닌데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은 네. 야당 측에서 이걸 폭로해달라, 문제를 삼아달라 하면서 CD뿐만이 아니고 CD와 녹음 테이프, 사진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통해서 박지원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하다는 걸 봤고, 근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CD를 그 당시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때 왜 CD를 꺼냈다고 했느냐, 입수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건 물론 수사에서 특히 입수 경위 같은 건 제가 볼 때도 지금 검찰 수사를 하니까 재수사를 하니까 밝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대로 본질은 이게 아니고 이게 특권층의 아주 비위 사건이죠. 성접대 의혹, 성폭력 의혹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호 의혹이랄지요. 검찰 수사가 왜 무혐의가 나왔는지. 그러면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시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 이런 걸 규명할 필요는 있겠죠. 황교안 대표가 오늘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SNS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봄이 오고 꽃이 필 것이니 힘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4.3 재보궐선거도 눈앞에 두고 있고 가장 첫 번째 시험대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김학의 차관 임명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지금 일종의 좀 수세에 몰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글의 의미 일단은 뭐 검증이 시작이 됐죠. 이 SNS 글은 뭐 밖에다보다는 안쪽에 한 얘기로 좀 지지자들한테. 보입니다. 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 같고요. 네. 근데 이 뭐 거짓말 논쟁, 이른바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 청문회에서 나오는 이 거짓말 논쟁이 황 대표한테 실명타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된 검찰 수사에서 왜 무혐의가 나왔느냐 그것까지 이어지면은 물론 지금 세간의 의혹은 청와대 비호 의혹부터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황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고 황 대표로서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또 그게 밝혀진다면은 황 대표도 털고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 반대의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네. 강공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냉랭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렇죠.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한국당에서는 7명 모두 그 청문 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 특히 박영선, 김현철 후보. 예. 김현철 후보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장관 임명 강행하면은 더 이상 협치 안 하겠다는 걸로 간주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좀 그 사실은 지난 5.18 망언부터 시작돼가지고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극단적인 기싸움으로 지금 정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복판에 지금 사실은 인사청문회 7명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례적입니다. 7명이 있으면 사실은 예전에 한두 명에 대해서 뭐 채택을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있었지만 다 안 한다는 일은 사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이 기싸움과 이 정쟁이 극한에 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다 안 해주겠다는 거고 나는 무조건 내 길로 가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지금 인사청문회 이 결과보고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청와대 측에도 고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전략적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겠느냐.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그렇죠. 해야 그러니까 7명 전부를 다 또 임명을 강행하면 그야말로 여야 간의 전국은 급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스스로 좀 털어내는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한두 명이라도 아니면 한 명이라도 사퇴하거나 아니면 털어내는 정도로 해서 한국당과의 정치적 어떤 공간을 좀 열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고민도 청와대 내부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7명 전체에 대해서 국민 일부 시선이나 아니면 야당의 시선에서는 다 부적격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7명 다를 어떻게 낙마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아니면 7명 후보자 본인도 생각해 봤을 때 전국 운영에 부담이 되거나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전략적 고민을 좀 해서 이 전국의 어떤 꽁꽁 얼어버린 이 상황을 이제 봄날인데 사실 전국은 더 얼어붙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풀기 위한 그 여권과 청와대 어떤 고민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사실 가장 타겟이 되고 있는 게 국민 정서로 봐서는 최정호 후보나 아니면은 그 조동호 후보자 같은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어저께 그 박영선 후보자를 또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주 이념적으로 마음이 정말 안 드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청와대의 입장에서 만약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의 뭐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어렵죠. 예, 근데 여기서 밝히기는 좀 본인들의 명예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7분 모두를 비토를 하고 청문회 채택 전혀 한 분도 안 했어요. 네.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죠. 이건 좀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에 내세웠던 7대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음주도 있고 뭐 병역 문제도 있고 부동산 탈루도 있고 위장전입 문제가 다 있는데 그게 좀 해당되는 분들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야당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모두를 야당이 반대하지만 또 대통령 입장에서 모두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않더라도 강행하겠다. 근데 현 정국에서는 그 부담 역시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나왔던 김의겸 대변인 또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김관영 저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나름의 기준을 좀 밝혔어요. 이게 제 3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7분 중에 4분에 대해서는 적격, 부적격을 달아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겠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마구 그냥 가기는 뭐하면 좀 들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동안 이제 3분이 이제 김현철 후보자, 조동호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인데 이 중에서도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처리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조동호 후보자는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이건 보고 채택 못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한국당하고 풀면은 어떻게 보겠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하야시라고.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네.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당대표에다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네.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청와대도 고민이고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고민에 지금 빠져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김관영 대표가 그 3명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많이 고민한다면 그 셋 중에 한 명. 저는 조동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김현철 후보는 사실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실린 낙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미 교착 국면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려고 그 후보를 일부러 한 건데 네. 그 이념적 논란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논란이 있지만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 역시도 현역 의원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제 싸웠던 그 논란은 김학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과 좀 다른 거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가 되치게 돼가지고 이게 황교안 청문회로 간 것이지 박영선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고민한다면 김관영 대표가 고른 3명 중에 찾는다면 저는 조동 후보가 낙점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동 후보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좀 감정에 가라앉으면은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아침에 또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 대신이라고 할까요? 홍보수석이 윤전 홍보수석이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0일, 11일 이틀간 김정숙 여사 대동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원포인트 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시죠? 우선 이제 1박 2일 회담이기 때문에 공식 실무 회담 형식으로 가서 진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만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긴박하고 절박한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잡은 거고요. 항공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박 2일이니까요. 사실 그럼요. 잠을 워싱턴에서 가서 회담만 하고 오는 거죠.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4월 11일은 지금 오랫동안 우리 정부가 준비했던 임시정부 100주년 수립 기념식입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 가고 가는 거거든요. 총리가 대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10일, 11일 잡힌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 만나서 이 교착 중인 북미 협상을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대북 협상에 대한 일정 정도의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좀 타진하러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난 2018년 이후에 잘 흘러왔다가 지금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핵 협상 국면,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면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돌파구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아마 그런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바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단한 일정이지만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하지만 북한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을 보면은 미국 쪽은 일단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냉각기를 좀 가지는 상황이고 대신에 중국, 러시아 쪽으로 이제 좀 접촉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북한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미국과의 트럼프 대통령의 2차례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본인들 입장에 볼 때는 전혀 얻어낸 게 없는 거예요. 영변까지 포기하겠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더 내놔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타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창선 부장이 서기실 부장이 러시아를 갔다 왔죠. 그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과의 정상회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할 수도 있다. 교차로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 교수님 말씀대로 4월 10일, 11일 이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 한반도 지금 정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거는 한국, 미국뿐만 아니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며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떤 조율을 거쳐서 내놓느냐 그 입장에 따라서 북한도 당연히 호응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고요. 그건 시진핑 지석이 북한을 4월 15일 날 갈지 말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구애의 손길을 뻗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하면서까지 김정은의 손을 잡기에는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중국과는 또 무역 전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어떤 결론을 낼 거냐, 어느 정도의
뭐 대북 제재 문제랄지 빅딜 문제랄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이루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스냅백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관건이 이제 사실은 하노이에서 제재를 풀어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사실은 해결이 안 된 거 제재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그죠? 결국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제재에 관한 미국 입장을 좀 돌려놓을 수 있을지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빅딜 스몰딜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빅딜이라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4월 10일, 11일 날 가기 전에 어떻게든 청와대가 북한과 좀 채널을 유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왜 예. 뮬러 특검이 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대담한 누그러지지 움직임을 할 수는 않았을까. 있겠죠. 네. 있을 텐데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청와대가 북한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하노이 입장과 똑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 필요는 있죠. 이제 현상 파악이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기 전에 어떻게든 남북 간에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물밑 접촉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